예, 제 목소리하고 화면 다 들리거나 보이시죠? 네, 그럼 준비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다섯 선생님들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머리도 충만했지만 가슴이 꽉 차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섯 번째 발표에서 윤인진 교수님 국경 없는 지식인 얘기할 때 유럽에 유학하면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 동료 학생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학자들 사이에 소크라테스 프로그램 이걸 보면서 어,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 학기나 1년 이상 주변 국가에 국비로 유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더 빠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시간의 문제일 거다 하는 낙관주의적 입장에 서서 저는 동아시아 문제를 바라보고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30년 전에 동양사를 전공하는 연세대학교 백영서 선생님이 창비그룹의 대표적인 일원이었죠. 동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비전을 앞장서서 백낙청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유교적인 그런 그 가치, 그 다음에 가족 이런 거에 근거해서 동아시아가 갖고 있는 자산은 유럽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엄청난 낙관주의적 입장이 한쪽에 30년 동안 어, 설파가 되어 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영내 국가들 사이의 그런 이질성, 또 체제의 상위성, 또 오늘 발표를 통해서 중요성을 절감했던 그런 그 북한 체제의 뇌관 같은 문제라든지 경제 발전의 수준차 이런 수많은 난관들을 볼 때 유럽 연합 같은 그런 영내 공동체를 꿈꾸는 게 가능하겠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비관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를 후속 쫓아가면서 공부하면서 저는 빈 갭이 있다. 이거는 뭐 안보, 경제, 군사, 그다음 인권, 사회, 재난, 환경 수많은 그 층위들에 비해서 역사 영역은 기억 영역은 실제보다 갈등의 측면이 너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몇몇 학자들이 추진했던 그런 기억의 공통자산 이걸 발견하면서 영내의 집단 정체성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지식인들의 노력 여기에 저는 착안을 해서 동아시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동아시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의 자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문화적인 공유 자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리스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목적의식적으로 이걸 리스팅하는 작업이 안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유치원생의 첫걸음 같지만 그 우리가 동아시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 경험의 기억의 후보군들 이걸 한번 있는 대로 나열을 해보자. 그리고 이게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몇 개로 범주화하면서 어떤 게 갈등 대립의 측면에서 자꾸 떠오른다면 혹시 패러렐하게 이거 일본에도 그런 게 있네, 중국에도 그런 게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패러렐한 측면들 이런 것들을 범주화하는 건 어떨까? 또한 우리가 갈등 때문에 간과해 왔고 주변국들 간의 경쟁 심리 때문에 도외시했었고 소수 지식인, 진보적인 언론만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 라고 한다면 그런 공유 요소 같은 것들을 한번 부각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착상에서 기업 공동체라고 하는 약간 추상적이지만 도발적이기도 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 발표를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처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유럽에서 연구 성과 30년을 쭉 추적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처음 민족 단위의 기업 공동체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이제 독일과 폴란드처럼 양국 사이에 바이내셔널한
그런 논의로 확장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유럽인들이 동남 유럽까지 포함해서 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근거들, 경험 요소들 그런 것들은 없나 하면서 유럽 기억의 터 연구로 트랜스내셔널하게 점점 확장이 되어 왔죠. 이 연구를 한번 바라보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있지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초 소재를 목록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크게 범주화하면서 동아시아 기업 공동체를 옛날에 19세기의 민족 공동체, 민족 국가가 만들어 갈 때의 과거 경험들 그 단계에 비추어서 한번 거친 로드맵을 그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발표의 취지였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그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유럽에서 기억의 장소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된 건 1980년대였고요.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가 이 프랑스가 어느 날부터 고을족의 나라가 아니라 북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더 많이 보이고 또 분열과 어, 그 통합을 어렵게 하는 그런 난관들이 자꾸 등장하다 보니까 도대체 프랑스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프랑스인답다 또는 우린 프랑스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공통의 분모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프랑스 대혁명, 바스티유, 노르망디, 그다음 그 삼색 깃발, 나폴레옹 법전 이런 것들을 그 집중해서 발굴해서 교육하면 국경일은 달력상에 노는 날, 빨간 날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우리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 그 확립의 차원에서 보수적인 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거대 기획을 했죠. 이때 이제 기억의 장소, 렐 리웨드 메모아 이거는 어떤 스페이스, 물리적 공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라 막세이에즈라고 하는 프랑스의 국가를 떠올리게 되면 프랑스인들은 자부심을 느끼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월드컵 대표팀, 그 다음 그 프랑스 대혁명, 삼색 깃발 이런 어떤 거는 손에 만져지고 어떤 거는 손에도 안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그 내셔널 힘, 국가 그 차원들이지만 프랑스의 공통의 경험을 담고 있는 그런 기억의 매체들, 다양한 매체들 이걸 한번 뒤져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사건, 인물, 형상, 건축물, 기념물, 제도, 개념책, 예술 작품에 이르기까지 7권에 이르러서 정리가 됐는데 국내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일부가. 자, 이 기억의 장소에서는 어떤 거는 가공의 장소도 있고 전설도 있고 그렇지만 한 민족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기억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간과 그 세대에 따라서 끝없이 변모할 수 있다. 이 말은 여태까지 정체성이 변했고 기억이 변했다면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뭔가 기억을 애써서 강조하고 만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이 기획을 이제 초민족적인 기획으로 변모시키는 작업들이 이어졌는데 특히 한일 관계와 쌍벽을 이루는 만큼의 독일 폴란드의 그 갈등은 무지 심하죠. 그래서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5권의 책을 오랜 동안 공부해서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연 아우슈비츠만 있는가? 과연 폴란드인들에 대한 학살만 있는가? 전쟁만 있는가? 라고 되물으면서 그 세 개의 범주들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해내죠. 첫째는 공동의 기억의 장소들을 얘기하는데 이 탄넨베르크 대회전은 독일의 그 중세 시대 때 독일 기사단이 폴란드 지역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폴란드와의 싸움에서 괴멸을 당해요. 그 다음부터는 동유럽으로의 진출을 포기했었죠. 그래서 독일인들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으로 민족사에 남아 있고, 반면에 폴란드의 역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그 자존을 지켰던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1차 대전 때 폴란드군을 그 폴란드를 뭐 침공하고 싸우고 하면서 그 독일이 때 아니게 탄넨베르크 전투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갖다 붙였잖아요. 이 옛날에 그 역사적인 구원을 이렇게 다시 이제 되갚아주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공동의 기억의 장소들이 대부분은 분열을, 민족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섯 권의 책에서는 공동의 기억의 장소가 분열된 기억의 장소들하고 같은 것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요게 재밌는 게 병렬적인 기억의 장소인데, 독일 국가 가사하고요, 그 다음 폴란드 국가 가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음조도 비슷해요. 마치 우리 초등학교 때 교수님들 졸업했던 학교 가사들 보면 웬만하면 야산이라도 산 꼭 끌어들여요. 그 다음에 조그만 개천이라도 그걸 통해서 유구히 흐른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너무 양식적인 유사성이 있는데, 이 민족의 신화를 건설할 때 항상 차용되거든요. 국토, 강, 높은 산. 이상할 정도로 독일의 중심을 흐르는 라인강은 어머니의 젖줄, 그 다음에 그 독일 게르마니아 여신의 젖, 이런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폴란드의 중심을 세로로 흐르는 바이셀 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유사성을 지닌 거 아닌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한 게 병렬적인 기억의 장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포인트가 독폴 연구에서 우리가 배울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유럽 기억의 장소들이라고 비슷한 시기에 그 세 권의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사건 자체가 발생했을 때부터 유럽의 여러 국민들이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인정한 것들을 첫째로 분류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른바 연성 기억, 소프트 기억이죠. 괴테의 파우스트 가지고 저거는 독일 거야 라고 이제 폴란드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없고요. 반대로 그 폴란드의 피아니스트 쇼팽의 작품을 독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지 않는 법은 없죠. 이런 것처럼 엘리트, 고급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수용되고 전유되고 공유됐던 그런 것들을 한번 문화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발굴해 보자라고 하는 게 둘째 범주고요. 세 번째는 유럽은 오랫동안 서유럽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괴테 파우스트, 또 셰익스피어는 얘기하는데, 동남 유럽 쪽, 동부 유럽 쪽은 홀대를 받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서유럽 사람들은 동부 유럽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모르는데, 동유럽의 지식인들은 서유럽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양쪽을, 그러니까 코스모폴리탄적인 초민족적인 그런 그 심성과 기억은 동유럽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톨스토이 같은 경우인데, 제2회 노벨 문학상을 그 받은 사람이 독일의 역사가였던 테오도 몽젠이었어요. 로마사 가지고 받았죠. 그때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손꼽았던 인물이 톨스토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역사가 몸제니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프랑스 문인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건 몸제니 받은 게 아니라 톨스토이가 못 받은 거다. 그리고 몸제니 받은 것이 아니라 독일이 받은 거다. 또 러시아라서 못 받은 거다라고 강한 비난 성명을 내서, 그 뒤에는 역사가로서는 다시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일이 없게끔 그런 결과가 빚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의 회고록을 역사가로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좀 스페셜한 경우고요. 이런 것처럼 동남 유럽, 그 동부 유럽의 그런 그 한정되었던, 널리 확산되었던 것들을 유럽 기억으로 흡수해서 적극 가르치자 하는 컨셉에서 유럽 기억의 장소들을 정리했고, 그래서 공동의 자산에 관해서 제1권에서는 이 리스트는 익숙하실 거예요.
고전고대, 기독교, 유대교, 아랍 이슬람의 영향, 인문주의, 계몽사상, 그 다음에 기본권, 자유, 평화. 그 다음에 제2권은 주요 사건들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군인묘지, 평화회담, 게르니카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 세 번째는 유럽과 비서구 지역이라고 해서 오리엔탈리즘, 식민지, 노예, 열대의약품 그리고 차이니즈 레스토랑 해서 유럽을 매개로 식민과 탈식민 이후에 그 전 세계화되었던 유럽화된 세계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연구 성과를 보다 보니까 아 우리가 동유럽에서 교섭사 연구하는 것만 가지고 동아시아의 교섭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다섯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 경제 공동체, 안보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근데 기업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동북아시아로 갑자기 동아시아가 확 줄어들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차원별로 동아시아라고 할 때 사람들이 표상하는 이 크기가 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치는 서남아시아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아까 두 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호주까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역사학께서는 관행적으로 동아시아 하게 되면 한중일로 귀착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저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고 때로는 서남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동아시아 기억의 장소들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걸음을 뛰고 싶었던 거고요. 구글에서 동아시아 그 하고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하다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검색이 되죠.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동아시아 기억을 얘기할 때 공통의 자산이 뭘지 많은 분들은 유교를 강하게 얘기하는데 유교 다음에 뭐 하고 물어보면 백영서 선생님 경우도 화상 공동체, 차이니즈 머전트가 있지 하셔요. 그럼 그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글쎄 하고 곧바로 이렇게 그 빈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그 감각을 발동해서 자꾸 이렇게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지리적 경계로서 동양 동아시아 이거는 유럽보다 굉장히 그 자의적이고 그 경계 개념이 못 되고요. 그에 반해서 식은 문화에서 콩으로 만든 그 된장 종류들, 쌀, 국수, 젓가락, 차, 그 다음에 유교 사상, 불교, 노장, 그다음에 생활학술 문화에서 한자, 한문, 과거제, 산수와 문이나 재래약, 민중음악, 사당, 장례, 그 다음에 풍수지리, 한의학, 침술, 음력, 그 다음에 목조 중심의 동아시아 건축 책들을 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공통점으로서 목조 건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정전으로 대표되는 궁궐 건축을 얘기하지만 차이점들이 굉장히 몇 차례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교 문화에서 비롯됐지만 각종 탑, 파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돌에다가 글씨를 새겨넣는 그런 그 석비 이런 것들의 조형물, 기념물, 그 다음에 조공으로 대표되는 문화교류와 그 경제, 연행사,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저는 몰랐어요. 외구가 트랜스내셔널한 경험의 대표적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말 조선 초에 왜구를 아주 징그럽게 생각했는데 그 왜구 가운데는 제주도 유민들이 상당수가 섞여 있었고 그 한중심에 세종의 말목장 국유화 정책 때문에 제주도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200년 동안 바다로 유리걸식하면서 왜구의 일원이 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중국에서 동쪽 해안의 상당수 그 주민들이 유민화 되면서 외구는 트랜스내셔널한 집단이었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명산, 장강, 그 다음에 용 존재하지 않는데 동아시아에서 이게 그 왕의 표상으로 또 12지 석에 등장하는 동물들 이런 것들 삼국지, 도기, 자기, 나전, 칠기 그 다음에 가족 개념, 향천, 향촌 그 다음
난징 학살을 한번 싹 가공하게 되면 일본군 위안부를 싹 가공하게 되면 바로 김원준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그런 그 인권의 미래 지향의 공통 분모가 또 도출이 되죠. 대표적인 게 그 도쿄 민간법정 2002년이었나요? 이런 것들 해서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우리가 염원하는 그런 희망의 목록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기본 리스트를 가지고 그 유럽의 연구 경험과 비추면서 끝없이 탐색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에 있었으나 우리에게 없는 것, 유럽에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있는 것, 유럽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탐색을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저는 네 개로 일단 범주화했는데 유럽의 경험을 합성해서요. 첫 번째는 분열된 기억의 장소들이 있다. 그 가운데는 몽골 침입, 이거는 비에트남까지 포함되는 경험이고요. 그다음 임진왜란 1945년은 그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의 거대한 공유 경험이었죠. 그다음에 그 한국 전쟁, 미군, 그다음 냉전 시기에 동아시아를 옥죄었던 그런 공산당 이 문제. 두 번째부터가 더 재밌는데 평행적인 기억의 장소로서 그 음식 문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번영의 상징을 각국 전문가들한테 여쭤봤더니 한국에 명동이 있다면 상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긴자가 있다. 그다음에 국부 개념을 물어보면 김일성과 이승만, 순원과 마오쩌둥, 메이지 천황,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고 전통적인 여성상도 신사임당에 필적할 만한 사람들이 각 나라에 다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그 공유 현상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분열보다는 공유 기억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실크로드, 한자, 그다음에 저는 만주가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 두터운 의미와 상징의 공간이라고 보고 풍수지리도 홍콩까지 포함해서 비슷한 듯 달라요. 도자기 역시 그렇고. 그런데 이 가운데 실크로드 같은 목록은 참 좋은데 중국이 일대일로 얘기하면서 이걸 또 민족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유 자산을 민족화하려고 하는 경향과 그다음에 그 공동 자산화하려는 이 경향, 여기서의 그 경쟁이 상당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긴장미가 3번에도 있죠. 4번이 제가 좀 집중 발굴하고 싶은 건데 보편적 기억의 장소로서 동아시아는 그 배타적인 정체성이어서는 안 되죠. 그 공, 하나의 경향성 속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으면서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또 글로벌 문화, 미래지향적인 것과 이렇게 호환돼야 될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배타적 영내 공동체가 아니게끔 되는데 그럴 때 평화사상가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인도에 간디가 있는 것처럼 톨스토이한테 직접 영향을 주고 마틴 루서 킹한테 영향을 주었던 그 인물의 그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동아시아 각국에 존재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야 될 때다. 그다음에 열방의 의로운 이웃은 뭐냐 하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벌어질 때 그 아시아인으로서 대가 없이 유대인들을 도왔던 그래서 불이익을 당했던 인물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야드바셴에 이 사람들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일본 외교관 치우네 스기하라 본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10,000명 정도한테 무단으로 일본국 비자를 발급해서 그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어, 유대인 난민들이 타고 가게 했고 이 사람들이 고베 항구를 거쳐서 미국이었지. 그다음에 중국의 외교관 비인 주재 외교관이었던 팽호산 마찬가지로 무단 비자 발급해줘서 이거 받은 사람들이 상하이 조계에 와서 2년 3년 머물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직전에 미국으로 집단 망명했던 사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미래지향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준비했던 결론 말씀드릴게요.
19세기 유럽에서 민족국가 형성 단계를 보면 세 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홉스봄이라든지 그 앤더슨 경우에 상상된 공동체로서 민족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이게 동아시아의 그 어떤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첫 번째는 가치 중립적인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단계. 예,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이 앞서 있고 중국이 뒤처져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여행. 아까 윤인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청소년 교류, 대학생 교류, 그다음에 성인 교류, 직군별 교류 이거를 국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또 종교단체가 할 수 있게끔 적극 도와서 1년에 수십만 명씩 와서 민박하고 상호 교류하면 미래는 확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료를 활용하고 교류의 물결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에서 그 다국어, 그 한중일 포함해서 유엔 언어로 국공립 그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은 다 그렇게 만들어 가면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문화적 성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2단계고요. 3단계가 회의적이죠. 그 충성심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자기 희생까지 그 대중이 할 수 있는 그런 영내 공동체가 가능할까? 저도 회의적이지만 목표로서는 존재하죠. 그래서 동아시아적 가치를 유치원 때부터 심어주고 지역 공동체, 그다음 민족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그다음 글로벌 공동체 이걸 사중에 개인에서 출발해서 글로벌까지의 다중 공동체 의식을 심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고 그 출발점이 기업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 그 노력의 첫 발걸음은 리스팅 작업을 각국 학자들이 만나서 하다 보면 우리도 몇 권의 책이 나오고 이 책을 근거로 제도 개선과 교과서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미디어와 작가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거고 하는 꿈을 저는 갖고 있었고요. 이걸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네, 그 옛날 학생들과 같이 그 킬링필드의 현장을 문과대 학생들 같이 가보자라고 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한테는 근데 BTS도 매우 중요한 그 자산이 아닐까 생각도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좀 젊은 세대 좀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 하여튼 좋은 발표, 앞에 전체 연구들을 다 또 묶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속에서도 연결지어서 꼭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로서